회생 신청서에다가 회생 신청한 사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단기채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됨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를 주된 이유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기업 회생 신청을 하려면 통상 2, 3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게 그동안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건 불과 단 4일 만에 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3월 1, 2, 3은 연휴였습니다. 연휴. 더군다나 여기 홈플러스에는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국민연금이 또 6천억이 지금 물려 있어요. 여기에. 국민들까지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주면서 반대로 MBK는 많은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구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MBK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한 사유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MBK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에게, 개인 투자자라든지 또는 채권자라든지 증권사 등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꼼수를 쓰려는 회생 신청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MBK가 신용 등급이 2월 28일 날 A3에서 A3 마이너로 강등이 되거든요. 회생 신청서에다가 회생 신청한 사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CP라든지 회사채라든지 ABSTB라고 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기채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됨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를 주된 이유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현안 질의를 통해서 참고인으로 나온 기업평가 대표한테 물었거든요. A3 마이너로 되면 실제로 자금 조달이 어렵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A3 마이너도 시장에서 나쁜 등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A3보다는 나빠진 건 맞지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이고, 또 A3 마이너인 경우에 예를 들어 금리를 좀 올린다든지 조건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걸 이유로 해서 그것도 단 4일 만에 회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 날 검토에 들어가서 3월 4일 날 신청을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회생 인가를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도 대단히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 회생 신청을 하려면 통상 2, 3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게 그동안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건 불과 단 4일 만에 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3월 1, 2, 3은 연휴였습니다. 연휴. 그럼 28일이 목요일이었는데 연휴 하루에 하고 그냥 연휴 동안에 그 신청서에 들어가는 첨부 서류만 해도 한 2, 30가지 됩니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못 뛸 수 있는 서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서 3월 4일 날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냐 이거죠. 그리고 승인받은 그 시간도 꼭 하루 몇 시간 만에 승인이 났어요. 법원에서. 인가받은 조건도 대단히 생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포괄 허가를 해준 건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홈플러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은 하면서 금융 채권에 대해서만 이제 동결 조치를 하는 이런 내용의 회생인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좀 시기도 그렇고 회생 신청을 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회생 신청을 하려면 한 2,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MBK 파트너즈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3개월 사이에 그 CP라든지 회사채나 전단체를 5,100억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기 발행의 의심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생법원한테 신청한 이런 단기채에 대한 것이 총 6,500억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5,100억을 회생 신청하기 3개월 전에 다 발행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12월부터 1월이 더 많고 1월부터 2월이 금액이 더 커요. 그동안 이 신용증권을 통해서 전단체를 발행했었는데 총 111번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들이 다 요 12월, 1월, 2월 사이에 몰려 있어요.
111번의 발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따지면 2, 3, 4번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800억대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단체를 많이 발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신용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기 발행이다라는 혐의로 지금 MBK 파트너즈와 홈플러스를 고발하겠다라고 그때 그 현안 질의할 때 나와서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뭔가 좀 다들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뭐 사모펀드의 폐해는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투기자본이고 뭐 먹튀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들을 가볍게 한 다음에 매각하고 먹튀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 때문에 노동자라든지 입점업체라든지 많은 그 채권자들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이 MBK 지금의 사례도 너무나 그거랑 유사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 MBK가 홈플러스를 2015년도에 인수했어요. 7.2조에. 그때에도 그 2.2조는 본인들이 어디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인수를 했지만 5조는 LBO 방식이라 해가지고 홈플러스의 자산과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조달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2.2조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사모펀드의 특징은 그런 투자금을 이제 회수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요런 쪽에 포커싱을 주로 해요.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이제 뭐 그 자금을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MBK가 인수한 이후에 많은 그 우량 점포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3.4조를 이미 회수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MBK 파트너즈의 그 대표가 김병주 이제 회장인데 김병주 회장이요. 2015년도 홈플러스 인수했잖아요. 저 자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8천억이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조 6천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2조를 본 거예요. 12조를 불과 그 사이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기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MBK 사모펀드거든요. 거기에서 8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8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중에 5개 회사를 엑시트했어요. 3개 회사는 지금 여전히 투자 중이고 거기에서만 번 돈이 7.8조를 벌었어요. 7.8조를 벌고 그 운용 수수료만으로도 1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8조를 홈플러스를 포함한 그 8개 투자회사 그중에 5개 엑시트한 거기 아래서 번 돈만 8.8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꼼수 회장 신청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 채권들을 동결시키고 또 홈플러스 영업은 정상화시키면서 그 금융 채권자들에 대한 저 채무 유예라든지 그런 이자 탕감이라 원리금 탕감이나 이런 거를 노리고 한 게 너무나 좀 부도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MBK 파트너즈의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출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사죄를 출연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전에 MBK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그 ING 생명이에요. ING 생명을 2013년도에 인수해가지고 2018년도에 엑시트를 했거든요. 그때 구조조정 안 하겠다 그랬는데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도 했고 임원들은 뭐 6개월 만에 거의 50% 이상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2.2조를 거기서 수익을 얻었어요. 2.2조. 그런 식의 그 거짓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MBK가 홈플러스를 그 인수할 때 3파전이 되게 치열했었어요. 그때 MBK에서 뭐라 그러냐면 2년 동안 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홍보했거든요. 근데 결국 안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그 MBK 사모펀드에서는 아까 8.8조를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되게 뭐를 해줘도 있지만 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여요. LBO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모펀드의 폐해에 대해서 지금 규제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 개인 투자자들이든지 또는 그 입자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홈플러스에는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국민연금이 또 6천억이 지금 물려 있어요, 여기에. 그럼 국민들까지 이제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CP라든지 회사채 또는 ABS TV라고 하는 전단체에 대해서 이제 신현증권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개인들도 많이 이제 그거를 삼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잖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주면서 반대로 MBK는 많은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구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MBK가 정말 이 회생이 꼼수나 사기 신청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그 본인이 사재 출연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현안질의 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해외로 도피해버렸어요. 도피해버려가지고 진정성을 제가 믿을 수 없는데 얼마를 어떤 거를 통해서 출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김광일 그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사장이 이제 대신 출석을 해서 물었더니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랬는데 아직 알려주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ABS TV라고 카드 대금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단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이제 조달을 하잖아요. 구매 대금을 카드사가 먼저 이제 구매 업체한테 그 주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에서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요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시켜가지고 발행한 게 전단체인데 이 전단체들이 신용증권을 통해서 개인 고객들한테 팔려나간 거예요. 이게 한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발행한 시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생 신청하기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대부분이 그 5천억 정도가 그때 발행이 됐던 그런 것들이 그거 개인 고객들이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홈플러스에서 그 이 사기 판매를 했다. 신용증권한테. 또 하나는 신용증권이 고객들한테 그거를 팔 때 또 불안전 판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증권에서는 이 불안전 판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사기 탄핵, 사기 발행이라는 걸로 고발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본인들이 또 불안전 판매의 책임으로 고객들한테 또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기 발행의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설명해드린 그 연장선에서 보면 MBK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의 포괄력을 해준 건데 그것이 뭐냐면 홈플러스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거래 채권들 있잖아요. 그 입점업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발생하는 그 채권 채무는 다 정상적으로 변제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ABS TV라는 전단체 있죠. 이것도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카드 구매 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외형은 유동화됐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돼버린 건데 이것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MBK한테 이거를 그 상거래 채권으로 해상법원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래저래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거는 금융채권인지 상거래 채권인지에 대해서는 그 회생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생법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상거래 채권인지 금융채권인지를 그 회생법원에서 결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받느냐라고 했더니 그 채무자,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채무자죠. 홈플러스가 먼저 일단 상거래 채권으로 회생법원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100% 거의 그 신청한 대로 그렇게 분류를 해준다. 전단체를 판매했던 그 증권사라든지 카드사들도 다 상거래 채권으로 회생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가장 여기에 책임을 있고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MBK가 홈플러스가 진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회생법원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태도들을 지금 MBK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정말 일반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그리고 증권사들 들도 불축에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의 규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출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1.5조에서 2조 이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사제 출연을 해줘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인이 그 사제가 지금 그 12조가 넘고 그 국내 1위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많아요. 자산 규모 1위예요. 거기다가 MBK 사무에서만 8.8조를 벌었으니까 그 정도의 사제 출연을 해도 지금 홈플러스에서만 해도 지금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지금 MBK가 좀 엑시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생 신청하고 매각하고 나갈 것 같아요. 먹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3.4조는 회수했잖아요. 7.2조 투자해가지고 5조는 LBO 방식이고 2.2조 투자했는데 이미 3.4조로 그 이상으로 회수했잖아요. 회수했고 그 상거래 채권 그 외에 이제 금융 채권들이 동결되면 인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벼워졌잖아요. 홈플러스가. 그러면 또 그 매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MBK는 이렇게 매각하고 나가버리면 본인들은 또 상당수의 또 이익을 내면서 나머지 그 모든 짐들은 다 인수자라든지 또는 홈플러스의 임자업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 다 전가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있어서 김병주 회장을 다시 이제 불러서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이제 합의한 상태이고 4월 초순경에 아마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이외에도 400억 시세 차익이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23년 5월 14일 날 해병대, 멋진 해병대 단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3부 체크하고 요거를 띄우면서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종호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삼부토건의 주가가 그 5월 14일 날 그게 뜬 다음부터 5월 16일부터 해갖고 7월 그 21일까지 두 달 사이에 5.5배, 1,000원짜리가 5,500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봤더니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5월 14일 이전에는 쭉 매집을 하는 거예요. 싼 저가에 매집을 잔뜩 해놨다가 이제 호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달 사이에 급등을 시키는 거죠. 5.5배를 급등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폭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부토건의 주가는 400원이에요. 400원. 400원. 그러니까 최고점에 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물린 거죠. 그럼 5,500원에 샀다가 4,400원을 물렸으니까 삼부토건의 주주들의 90% 이상이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설거지를 한다는데 거기에 다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그 두 달 사이에 그럼 어떤 호재가 있었느냐를 봤더니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은 대단히 자본시장 교란하는 범죄라서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조작에 정부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하나 더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혹이 사실이면은 주가 조작을 넘어서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결국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비롯한 명태균 게이트가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진술도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휘발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는 이런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 버렸잖아요. 이거라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요 두 달 사이에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의 재건 테마를 재료로 삼은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해서 김건희 여사랑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한 우크라 간의 경제 공여 협정도 체결도 하고 결정적인 게 5월 22일 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축사를 하거든요. 5월 22일 날. 그때 삼부토건 대표가 거기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룡 점정이 7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7월 21일 날 최고점인 5,500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집, 급등, 폭락하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을 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 조작의 의혹이 대단히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하느냐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거래소에서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상 거래가 있으면 그거를 심리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조사해라라고 그런 요청을 해서 거래소에서 심리를 했어요. 이상 징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금감원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200개의 의심 계좌에서 100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게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200개 의심 계좌가 있고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그러면 그것을 빨리 금융위 통해서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무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금융감독원에 항의 방문을 한번 갔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왜 이거 고발 조치 안 하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증거 수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잖아요. 반대로 이미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의 혐의가 발견됐고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이 안 되면 수사권이 있는 강제 조사권이 있는 곳을 빨리 넘겨갖고 그게 진실규명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복현 원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이거라고 했더니 본인 임기가 6월인데 그때까지는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 이게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된 일련의 그 의혹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삼부토건은 꼴이고 실제로 요 기간에 그 L바이오텍이라는 몸통이 따로 있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현안지를 통해서 금융위 금감원장한테 그거를 이제 알리고 이것도 조사하고 고발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삼부토건에 형제회사가 있는 거예요. 형제회사. 요 지금 요거 지배구조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저기에 보면 그 A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이일준 회장이거든요. 이일준 회장은 M&A 시장에서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에요. 저 A 회장이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인수하잖아요. 구조가. 그리고 CNI랑 대양 DNI를 통해서 웰바이오텍을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 5개 회사가 그 이일준 회장의 동일인 집단의 관계 회사들인 거죠. 서로. 근데 저 중에서 DYD하고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3개 회사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 CNI랑 대양 DNI는 비상장 회사예요. 상장이 돼야지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YD,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이 그 삼형제가 돼서 거기서 같이 놀이터로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웰바이오텍도 주가 조작의 의혹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삼부토건의 그 주가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왼쪽이 삼부토건 주가 차트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월 14일 날 3분의 1 체크하고 있죠. 1,000원의 주가 정도 흐름을 있을 때 3분의 1 체크한 다음에 5월 22일 날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개건 포럼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상한가를 치고 저 7월 15일 날 우프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최고점 5,500원 찍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웰바이오텍 주가 한번 보십시오.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 웰바이오텍도 이제 뭐 5월 전 경인 뭐 3월경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1,049원이었는데 똑같이 5월 22일 날 저기 재건 포럼에 웰바이오텍 대표도 같이 가요. 그 삼부토건 대표만 간 게 아니야. 같이 갔는데 그날 웰바이오텍도 상한가를 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DYD도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그 7월 그 21일 즈음해갖고 최고점 5,200원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2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2달 사이에. 그리고 너무나 삼부토건이 똑같잖아요. 그다음부터 폭락해가지고 지금 현재 엘바이텍 주가는 500원이에요. 500원. 500원인데 그것도 거래 정지됐어요. 너무나 매집, 급등, 폭락하는 게 똑같아요. 그 재료도 똑같고 다 관계회사고 형제회사인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웰바와 관련된 그리고 DYD와 관련된 조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조사 중인 거라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금감원장은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200개 의심계좌만 얘기했기 때문에 웰바는 그 똑같은 주가 조작에 같은 시기에 주가 조작 혐의가 대단히 짙은 데다가 3부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환사채입니다. 바로.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은 그냥 호재를 가지고 시세만 급등시켜서 주가 차익만 이제 얻은 건데 100억을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3차례 걸쳐서 발행을 했는데 요게 지금 그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그 웰바이오텍 대표랑 원희룡 장관하고 삼부토건 대표가 여기 있는 그 사진입니다. 5월 22일자. 이거 웰바이오텍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웰바이오텍이 3차례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던 거를 주식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 전환사채가 뭐냐면 주로 중소벤처기업에서 많이 발행을 하는데 일반 회사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발행 금리가 쌉니다. 발행 금리가 싸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회사채인데 거기다가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만큼의 또 차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주가 조작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그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을 한 다음에 주가를 이제 부양해서 아까처럼 급등시킨 다음에 그 급등된 그 가격에 판매를 하면 주식이 급등한 거로 인한 시세 차익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전환사채를 전환시킴으로 해서 얻은 시세 차익이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웰바이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CB를 발행했던 거를 6월달, 7월달, 8월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장한다 그러거든요, 표현을. 그 상장일 종가가 져 있잖아요. 이게 23년도 8월 1일자 공시 내용인데, 저 맨 오른쪽에 8월 4일자, 상장일 8월 4일자 돼 있는 거 보세요. 거기 보면 거의 1,300만 주를 전환시켜요.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4일자의 주가가 3,740원이었고, 그 CB 발행가가 1,056원, 1,095원, 1,537원 이었어요. 평균 되면 1,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3,740원으로 전환한 거예요. 앉아서 3배 벌은 거죠. 그 차익으로 얻은 게 335억 4천만 원. 이게 있는 거고 6월, 7월 달에 낸 것까지 합치면은 총 371억 5천만 원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더 얻었다. 여기에다 더해서 주가 부양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삼부토건과 엘바이텍을 합치면은 이미 이제 확인됐다고 하는 3부에 100억하고 여기에 한 400억 정도에다가 또 주가 부양으로 하는 그게 얼마 정도 모르겠지만 그 유추한다면 한 100억이라 가정하면 벌써 60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DYD도 더 조사해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꼴이고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면 증권사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정상적인 이 전환사채 발행은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웰바이오텍은 콜옵션을 걸었어요. 그 전환사채 발행에다. 콜옵션은 뭐냐면 증권사한테 발행한 거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다시 사온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누군가에게 사모 방식으로 은밀하게 다시 재매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요 과정이 함정이에요. 요거는 공시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저 당시에 1,200원에 전환사채 발행가격이 1,200원이지만 주식 가격이 3,740원이면 얼마에 매각해야 돼요? 당연히 3,740원에 매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1,200원에 매각했다는 거지. 헐값 매각. 이게 이제 여기서 함정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꼼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헐값으로 매각해도 그걸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했던 거지. 그런데 저 재매각할 때는 뭐 증권사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신소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사모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저 차익이 한 400억 정도를 얻은 거잖아요. 저 웰바이오텍의 경영진이 바뀌어요. 주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형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고발을 해요. 특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그 배임이 뭐냐면 전환사채를 헐값에 1,200원에 재매각하는 바람에 회사에 저 400억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명확해졌잖아요, 이제는. 추가적인 삼부 토건 외에 웰바의 그 주가 조작 혐의에다가 CB를 통한 시세 차익까지 더한 것까지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웰바가 몸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그 현안지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의 증선위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본시장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국회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잖아요.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여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목을 끌거나 국민의 관심사가 높거나 현재 수사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증선인 통해서 바로 고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고발 조치가 되어 있어서 강남경찰서에 수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또 하나 덧붙여지는 것은 이복형 금감원장이 최초의 친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잖아요. 그거로 온 것도 이제 대단히 그때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 이복현 원장이 검사 시절에 자본시장 범죄를 가지고 유명해진 검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했을 때 그거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사예요. 그래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에 특사경이라고 사법경찰관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이 많이 늘려놨어요. 인원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삼부토금 관련해서는 특사경이 조사하지 않고 일부의 조사국에 있는 직원 보고 조사를 시켰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게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의혹 때문에 계속 지고 있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 빨리 고발하든지 또는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것들을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라면 우리 특검 통해서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밝혀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앞선 두 가지 사태 이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한국 증시의 약점이 좀 많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실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한국 증시의 저평가. 기업의 가치는 괜찮은데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들을 보면은 보통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하나가 있고 낮은 주주 환원율, 배당을 거의 안 하고 다 사내유보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 자본시장은 단기 투자 위주로 많이 하고 또 개인과 기관, 개인과 외국인 투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요. 이런 구조적인 이제 문제도 있고 또는 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도 한 몫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꾸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인 이치. 이제 북한과의 그런 대치 국면도 있고 또 우리 중로 이 4대 그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정학적 이치 그런 그 관계들이 악화될 때마다 우리가 또 외국인 투자들이 투자를 꺼려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배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이게 가장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미국 증시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11조였던 게 4년 사이에 115조로 10배가 뛰었어요. 그만큼 지금 미장으로 많이 탈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들은 또 안 들어오는. 그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었는데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은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배력 강화를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상증자를 통한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인 거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것이 유상증자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3월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당분일의 최대 규모입니다. 3.6조가. 그 중에서 그 1.2조는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2.4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어디 타 법인에 대한 뭐 증권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합쳐서 3.6조에 그 유상증자를 해요.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 하나 에어로가 이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바로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가가 79만 원인가요? 76만 4천 원 했었는데 그게 17%가 폭락을 했고 유상증자를 할 공모가가 60만 4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걸 왜 했을까라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지금 하나 에어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상증자 그 공시를 하기 10일 전에 3월 10일 날 1.3조를 들여가지고 방산업체의 다른 계열사에 있는 하나오션의 지분을 1.3조를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그거를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현금 유동성 자산이 3.3조 정도 갖고 있었고, 또 그 1.3조 가지고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로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뭐 시설 투자라든지 하면 될 건데, 본인들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저 주식회사 하나의 그 회장 김승현 회장 아닙니까? 김승현 회장이 그 2001년도부터 20년 넘게 그 세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작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 에어로 그 스페이스의 회장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인 하나에너지의 회장이자 하나에어로의 대표고 주식회사 하나의 부회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추론들이 뭐 자본시장 가에서는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내에 있던 돈 1.3조를 가지고 시설 투자하면 될 것을 본인들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설 투자 비용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거는 부도덕한 또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자금 조달할 때는 순서가 좀 있는데, 사내 유보금 있잖아요. 그럼 먼저 사내 유보금부터 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채를 발행해요. 회사채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증자거든요. 유상증자. 근데 여기는 앞에 두 단계는 다 생략하고 오히려 사내 유보했던 돈은 딴 데 지분 매입하는 데 쓰고버리고, 정작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발행도 아니고 채권 발행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뛰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유상증자 했냐라고 했더니, 그걸 발행하면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 이제 건전성이 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뭐 이렇게 그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요, 하나 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요. 1년에 영업이익 거의 3조 원씩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그 벌어들인 돈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이지, 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3월 13일 날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 상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하면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라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법적인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이 지금 그 올해 3월 13일 날 통과가 됐는데,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이렇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또 시장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 SDI에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지난 14일 날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도 사내 유보금이 8조나 있습니다. 8조나 있는데 이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비판이 시장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하려고 상법 개정까지 했는데, 시행되기 이전에 또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한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금융감독원장 이복헌 원장의 태도예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중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랄해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심사를 통해서 뭐 할인율이나 자금의 사용 목적, 그리고 뭐 주관사 실사 등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심사해가지고 증권신고서를 반려할지 승인할지를 결정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지난번에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간의 불공정한 합병 때문에 그것도 본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하고, 제가 두산 바켓 방지법도 지금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를 2차례나 반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장에서는 전부 다 이게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뭐 이번 유상증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업이 계획한 일정에 신속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금감원장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올건이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그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본인이 옛날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조사하고 기소하면서 그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중점 심사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본인의 주장이랑도?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지금 의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시장이 이제 선진화되어야지 개인들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투자된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경제가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이 지금 써여져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MSCI라는 모건 스탠리 지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아닙니까? 근데 MSCI에서는 선진국 지수하고 신흥국 지수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국에 편입도 못하고 돼 있어요. 지금 신흥국 지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어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들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소해야 되는데 첫 단초가 바로 상법 개정이다. 그래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상법 개정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아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투명하게 바뀌나 보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상법 개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재계가 지금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재계가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정부 여당에서도 자본시장법의 핀셋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논리의 결함이라든지 또는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논리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고요. 최상목 전 권한대행 겸 지금 부총리 있죠. 그분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계가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자본시장법은요, 상장된 회사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2,600개 정도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고, 그 내용도 이제 회사 간에 합병할 때는 그 현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질 가치를 종합해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하자. 요 내용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상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일반법이고 모든 기업에 적용이 돼요.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원칙을 세워놓고 자본시장법도 같이 개정을 해서 둘 다 양립되게 감으로 인해 갖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훨씬 더 빠르게 잘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20년이 넘도록 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저 핀셋 규제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항상 핀셋 규제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사각지대가 생겨서 또 다른 편법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MSCI 선진국 지수도 편집 못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지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이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지금 같이 개정하면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랑 협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본시장법을. 그리고 지금 상법과 관련해서도 오늘 경제 이제 뭐 단체장들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던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저희들도 그때 상법 개정하면서 경제 8단체장들하고 간담회도 다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뭔지를 듣기 위해서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 상법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저희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하는 논리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만 더 증폭시키는 논리들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거예요. 소송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상법 개정을 한 게 소송 당할 짓을 하지 말라고 개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공평하게 대하라라고 개정한 건데 자기네들은 여전히 회사만을 위한 결정을 할 테니까 했을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상대로 소송을 할 거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남발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는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20년 동안에 단 10건밖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집단 소송은 뭐 입증 책임에도 전환되고 그래서 대단히 소송하기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10건밖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우려된다는 것은 그 기우에 불과하다. 과도한 우려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소송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상법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OECD 국가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표준이기도 하고 MSCI에서도 한국 시장의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규정들은 약간은 표현의 방법은 틀리지만 모든 선진국가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거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오히려 그게 더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지배주주들만을 위한 그리고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재벌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경제 8단체장들이 반대하고 뭐 많은 기업인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모든 기업들이 반대할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하는 것들은 그 지배주주 그리고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룹들에 있는 오너들이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이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회사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주어지면 오히려 그 회사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한테. 근데 그걸 왜 반대를 하냐고요, 오히려. 오히려 계속해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할 거야. 그런 것들 상법 개정하면 그거 못하니까 우린 편법적으로 유상증자 할 거야. 근데 이 개정되면 못하니까 이거 개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재계에서 주장한 논리가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자들이 4개의 큰 펀드들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뭐 한라이라든지 몇 개, 4개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들의 그 지분율을 합치면 10몇 프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막 제기하기도 예시를 들고 그랬었는데 그 4개의 펀드는요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영권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해외의 저 자본들은 특징이 그 장기 투자를 통한 배당, 회사의 성장을 통한 배당을 받는 것을 주 타겟으로 하지 경영권을 뺏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이런 그 자본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너무 폐쇄적으로 볼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글로벌화 되어 있고 해외의 자본들한테 의견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은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영업 폐업률도 늘면서 고환율도 지속되고 있고 청년 백수도 12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해 주신다면요? 경총에서 그 최근 폐업 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폐업한 그 자영업자 수가 98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이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민생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히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서 실업자가 26만 명을 넘어서 있고 또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도 그 실업자가 거의 90만에 육박해서 뭐 청년 실업자가 거의 뭐 120만 명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죠. 그런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뭐 지금 그 경제가 너무 회복성이 떨어져서 내수도 좀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한데 기인한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좀 커져가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환율도 막 폭등을 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덧붙여져가지고 지금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호수위의 달그림자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수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손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실질 GDP가 6.3조가 증발했어요. 그 GDP 6.3조가 증발한 거는 4인 가구당 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든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 수치들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글로벌 신평사인 S&P에서 무려 2.0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성장률 전망치 1.2%를 0.8%로 하향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에도 뭐 그 KDI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OECD라든지 등에서 전부 다 0.5, 0.6%를 하향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0.8%를 하향 발표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하게 되면 해외 글로벌 IB 있잖아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훨씬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0.1% 하향 조정하는 것도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 0.8%를 지금 하향하는 정도면은 0.5% 정도 하향하면은 연 10조 원 정도의 증발 효과가 있다라거든요. 0.8이면 거의 뭐 한 20조 가까운 돈이 또 증발되는 거잖아요. 아까에 더해서. 그럼 수십조의 뭐랄까 국부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게 가만히 있어도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 특히 주식에서 가장 그 최악의 적이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계엄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주가가 막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할 때 주가가 급등했어요. 또 다시. 그러다 다시 풀려나니까 또 급락을 했어. 그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잖아요. 주가 또 폭락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뭔가 그 빨리 시장에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내려져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들 전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지금 뭐 선고 기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도 모르는 채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그 소비를 좀 부양해야 되잖아요. 내수를 살려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조 추경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최상목 부총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당도 의향이 있는 듯이 얘기를 했으니 빨리 좀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빨리 급한 불에도 꺼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경제와 관련된 또는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종종 나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